많은 분들이 전월세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사는 집 잘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전월세,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럴드 경제 기사예요. 거래가 줄고 매물은 쌓이고, 그러나 전세가는 고공행진, 전세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3일 기사예요. 자, 한국경제 기사예요. 전세 사기가 빌라 쪽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전월세로 몰렸다. 그래서 올해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50%를 넘겼어요. 내가 아무리 좀 작은 아파트라도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살래,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거래는 역대 최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죠. 내년 서울 1만 가구 턱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절벽이 오는 겁니다. 입주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되냐? 전세가 비상이 돼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세 물량도 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비상이다. 그럼 과연 내년에 전세,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이 나뉠 수도 있고 또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특히나 지금 이제 집을 구해야 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를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 월세를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전월세를 거주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님, 그럼 현재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세 가격을 한번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KB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지수입니다. 지금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2006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렇게 아파트 매매랑 전세랑 지수로서 나타낸 거예요. 2020년부터 상승이 많이 됐어요. 진짜 전세랑 월세랑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주춤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파란색,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이 급하게 상승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하락하진 않고 조금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 것만큼 급하게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는 살짝 보이는, 위로 살짝 뜬 부분이 보이죠. 지금 매매 지수는 살짝 반등을 했다가 주춤하는 추세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전세가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조금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오르는 추세죠. 그러면 이런 시기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구간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처음일까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2005년, 2006년도에 매매값도 상승하고 전세값도 상승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낮게 돼 있어서 좀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거의 급등에 가까웠던 거겠죠. 그러다가 지금 파란색 보합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최근이랑 다르게 보합 구간이, 전세 보합 구간이 좀 많이 길었죠. 그러다가 하락을 하게 돼요. 2008년도에. 이때 수도권 전체에 좀 공급이 많이 있었고 잠실에서도 대규모 입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외환위기도 터져가지고 이때 전체적으로 매매랑 전세랑 다 악재가 좀 겹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전세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처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2030년이 됐을 때, 2040년이 됐을 때도 이러한 사이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전세가 동반 하락 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과거로 돌이켜보자면 매매값은 좀 주춤했어요. 근데 전세가는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도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음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지? 과거에는 어떻게 됐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의 흐름과 전세의 흐름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매매 가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청약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완판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또 그만큼 전세난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 심해지게 되면 시장은 안 좋은 상태에서 전세난이 심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될 거잖아요. 이럴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만 매매 가격은 주춤할 수도 있는 흐름 자체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매매 거래량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거래량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게 매매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세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파란색과 녹색이 평균 매매 전세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지금 해당하는 월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어떨까요? 지금 쭉 올라가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쭉 진짜 역대급으로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가 거의 규칙적으로 솟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이사철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7월에서 8월 이때가 좀 이사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때마다 조금씩 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이사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그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를 보게 되면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23년 9월 기준이에요. 이제 9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7,0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3,300건으로 비율 자체를 보면 50%보다 더 아래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 9월 전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18,60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월 평균 전월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14,500건 정도가 됩니다. 27%, 28%가 초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 거래는 하지 않지만 결국 집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하지 못하지만 전월세로 가는 거죠. 조금 전에 봤을 때도 매매가 많이 올랐을 때 전월세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집을 사서 가고 싶지만 사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월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보다 전월세 거주를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이 적당한 수준인가요? 그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적당한 수준일까? 한번 보게 되면 KB 통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PI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IR.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소득이 있으면 얼마 정도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JPIR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세. 제2의 전세 PIR이에요. 그런 것도 원래 있는 거였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나왔어요. 2008년 12월부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지표의 기준은 가구 연소득의 3분의 기준, 주택 가격도 3분의 기준, 딱 중심에 있는 값을 가지고 얼마 정도일까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10이 넘어갔습니다. 10이 넘는다는 게 뭐냐면 내 월급을 통째로 모아, 내 연봉을 통째로 모아야 10년 정도가 있어야지.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지 서울에 3분의 기준에, 주택가격 3분의 있는 그 기준의 집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전세 살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 봤을 때 전세 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보게 되면 6.9예요. 근데 그 지표 대비해서 지금 지표는 어떤가요?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월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JPIR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 가격은 적당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고 어느 곳들은 좀 평균보다 낮다. 좀 전세가 저렴한 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며 매도가 잘 되지 않겠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내놨어요. 근데 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싸게 금매로 내놓든지, 근데 이 금매를 내놓기 싫어 라고 한다면 전세를 내놓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죠. 좀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매 물량이 전월세 물량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로 내놓는다는 거죠. 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쵸, 팔리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내놨다가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럼 전세 또는 월세로 내놓는 거예요. 임대로서.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팔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월세 물량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매매 물량이 많은데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매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세 물량 또는 월세 물량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전월세 물량 증가로 단기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물. 이제 매물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매매가 안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많은 상태라면 전세 물량으로 치환되는 게 많을 거고 매매 물량이 없으면 전세 물량으로 가는 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한번 지금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물량을 보도록 할게요. 매매 물량 보십시오. 8만 개 찍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매매 물건 자체가 8만 개를 찍었어요. 지금 적을 때는 4만 개 정도가 됐는데 이제 8만 개 그 2배가 됐거든요. 그만큼 매물이 진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이 전세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간에 이제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겠죠. 물건 자체가 많아지겠죠. 그럼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정말 많았다가 5만 개가 넘었다가 5만 5천 개까지 갔죠. 근데 쭉 없었어요. 네. 거의 3만 개 정도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전세 거래량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정말 많이 소진됐어요. 이건 지역별로 다르지만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난 곳들도 있었고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던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씩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매 물량들이 전세 물량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면 전세 물량 자체도 조금 더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청약도 잘 안 될 거고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 날 거니까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좋지 않아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전월세 수요는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사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전월세 수요는 많은데 전월세를 갈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급이 적을 때 전월세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파란색이 서울 매매 지수고요. 그리고 다홍색이 서울 전세 지수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서울의 공급량이에요. 이제 2026년까지 예상되는 공급량까지 모든 걸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KB 시세 기준으로 이제 지표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매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나타냈어요. 적정 공급량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공급량이 있어야 조금 안정된 공급이다 라고 보는 게 약 4만 7천 세대 정도가 돼요. 1990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약 4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급 어때요? 전부 다 적정 공급량보다도 적고 공급 평균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든지 보면 되잖아요. 네. 자, 이 정도 시점 3만 세대 전후로 갔던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이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만 가구보다 좀 낮았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때 전세 지수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전세 지수가 이렇게 공급량이 작았을 때 이렇게 쭉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급이랑 전세 가격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너무 작을 때는 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매매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매매에서 전월세로 좀 치환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 금액이 오르지 않고 뭐 보합을 하거나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물론 오르는 지역들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공급이 없는 시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를 들어 전월세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전월세를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르는 전월세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충분히 이 전월세가 감당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전월세 거주하면서 거주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평형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30평 쪽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20평대로 이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평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거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거주를 했던 분이 좀 빌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주거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도저히 주거 형태를 바꾸지도 못하겠고 평형도 줄이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지역을 옮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상급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여기보단 조금 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좋은 전월세를 구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조금이라도 월세로 거주한다면 월에 10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240만 원 줄일 수 있죠. 이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부분, 내가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조금 더 저렴한 곳, 하지만 거주하기는 좋은 곳으로 만약에 내가 구할 수가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거주 비용은 또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집을 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이 세 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첫 번째는.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 일단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높다면 일단 안 가면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할 때, 이 저렴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지 또는 집에 하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매물이 없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꼭 부동산 방문해서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전세 물건 또는 월세 물건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네이버 매물에 사진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사진이 그 모습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진짜 사진은 너무나도 넓고 좋게 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벽지가 하얀색이었어요. 보면 벽지가 하얀색이었는데 누래요. 가구가 조금 새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서, 그리고 요새는 광각을 좀 쓰기 때문에 집이 엄청 넓게 보여. 맞잖아요. 네. 집 구할 때 보면 정말 좁은 집인데 엄청 넓게 보여.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넓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좁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부동산 방문해서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유무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되는 대상주택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건물, 아파트 됩니다. 단독주택 돼요.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보증보험 들려고 하는데 되는지, 허그에 이제 HUG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리 침해 여부예요. 이거는 갑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증 발급일 기준이에요. 권리 침해 사항 있는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라고 한다면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좋은 건데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7억,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이네요. 내가 너무 비싼 아파트에 가게 되거나 너무 비싼 주택에 가게 되면 전세 금액도 비쌀 거잖아요. 그때는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는 7억 이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을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침해 여부는 갑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채권 기준은 을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갑구 을구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 등본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60%, 주택 가격이 얼마다 했을 때 60% 이하여야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이라면 60%라고 한다면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이내여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가격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플러스 선순위 채권에 더한 가격이 주택 가격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순위 채권에 그렇게 받았던 금액 자체가 2억짜리 집에서 그럼 내가 전세로 맥시멈으로 이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이에요. 40%. 8천만 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주택 가격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개념들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주 좀 간략화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있지만 그 부분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이거 되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좀 더 간단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렵죠? 네. 근데 보고 대상주택 여부, 그리고 권리 침해 여부, 갑구 확인, 그리고 보증금 금액 확인, 채권 기준 1에서 을구 확인, 이제 내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기준 2에 이제 2개 더해가지고 넘는지. 하지만 가급적이면 을구에 채권 기준 1이에요. 을구에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깔끔한 거군요. 그쵸. 너무나도 깔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꼭 보증금, 내 돈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전월세라고 한다면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런데 그 돌려받을 돈이지만 그 돌려받을 돈 중에서도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월세라고 한다면 월세를 줄임으로써 내가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종잣돈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자산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전월세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월세 거주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월세도 현명하게 거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더 저렴한 집에, 조금은 더 내가 생활하기 편한 곳에 이 교집합을 잘 찾아서 꼭 현명한 전월세 집을 구하면서 내가 재테크적으로서 또는 투자로서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럼 전월세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나요? 실제로 전월세 집을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어떻게 찾고, 이거는 그냥 진짜 기본. 이건 전세, 기본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해주고, 저 어떤 게 전월세 집을 구했을 때 좋은 건지, 그리고 실제로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전월세 집을 찾는 과정까지, 내 자산,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고, 내가 실제로 종잣돈 이 정도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2억이 있어. 그럼 2억을 내가 전부 다 보증금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50%만 써야 되는지. 거기서 그럼 직접 다 시연을 해주시고 그럼 내가 그걸 들었을 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나요? 당연하죠.